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줄거리 요약을 넘어서 문학이라는 렌즈로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를 들여다보는 심층 해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복잡하고도 마음 아픈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인간 심리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 나 혼자만 쏙 빠져나오게 된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그냥 단순히 슬펐나요? 아니면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 그것도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무거운 죄책감이었나요? 오늘 해설은 바로 그 정체 모를 감정, 그 실체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소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참 뼈아픈 역사적 사건이죠. 주인공은 동호라는 15살 중학생인데요. 이 소년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5월 18일 그날 총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극도의 공포가 덮치니까 동호가 자기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나서 함께 있던 친구 정대의 손을 놓고 혼자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에 혼자 남은 정대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게 되죠. 자기가 살려고 친구를 버렸다는 사실, 이게 15살짜리 아이한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겠어요. 결국 그날 오후에 동호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도청으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시신들 수습하고 유가족 맞이하고 마치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갚아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마지막 날 계엄군에 의해 동호 자신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단순히 한 소년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적인 문학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7이라는 숫자, 즉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작가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린 동호의 영혼에게 직접 목소리를 주기도 하고요. 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고통 속에 갇혀버린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들려줍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심리학으로 읽는 트라우마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임상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관점을 살짝 바꿔볼게요. 임상심리학의 렌즈로 이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들여다보면요.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고통은 그냥 은유가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바로 생존자 죄책감입니다. 재난이나 전쟁 같은 끔찍한 현장에서 남들은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을 때 느끼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말하죠. 이분들 머릿속에는 오직 이 질문 하나만 끊임없이 맴돕니다. 왜 그 사람은 죽고 나만 살아남았지? 이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지옥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형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치료받지 못한 생존자 죄책감이 현실에서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옥 같던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청년 진수라는 인물을 볼까요?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결국 그 기억을 감당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고통을 못 이겨서 손목을 6번이나 긋고 수십 년을 끔찍한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려요. 이건 절대 소설이니까 과장한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주 암담한 현실 그 자체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충격적인 단일 사건에서 오는 게 일반적인 PTSD라면 이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건 바로 복합 PTSD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폭력이나 아주 장기적인 학대처럼 개인이 도저히 통제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억압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자기 힘만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시간이 약이다 라고들 하잖아요. 복합 PTS 생존자들에게 시간은 결코 약이 되지 못합니다. 소설 속에 진짜 뼈를 때리는 강렬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도 고통의 기억은 몸속에 머무르고 생명을 공략한다. 와, 이 문장 그냥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현대 임상심리학자들이 트라우마를 연구해보니까 극심한 심리적 외상은 뇌구조 자체를 바꿔버리고 신경계를 교란시켜서 그 트라우마가
신체에 그대로 저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이 통찰은 트라우마가 가진 아주 과학적인 본질을 문자 그대로 꿰뚫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 속 생존자 죄책감으로 주제를 옮겨서 이 감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1980년 광주라는 특정한 배경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나만 너무 힘든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서 성공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한테 느끼는 묘한 미안함, 혹은 제일 친한 친구가 진짜 힘들 때 하필 내가 바빠서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들. 놀랍게도 여러분이 느끼는 이 일상적인 자책감은요, 역사적인 비극의 생존자들이 느끼는 극단적인 생존자 죄책감과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엄청난 공포나 위협이 닥쳤을 때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이건 인간의 뇌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작동시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동적인 신경학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소설 속 동호가 총소리에 놀라 도망친 것도 걔가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15살짜리 뇌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었던 것뿐이에요. 살아남았다는 건요, 결단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입니다. 해설의 마무리를 향해 가볼게요. 소설의 에필로그를 보면 한강 작가가 눈 덮인 어린 소년의 무덤을 찾아가서 가만히 촛불을 켭니다. 아주 조용하게요. 거기서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어떤 창작 욕구 때문에 쓴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죄 없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저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지옥 속에 살아야 했던 생존자와 유가족들. 작가는 오로지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빌려준 겁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던 그들의 깊은 고통과 신음소리에 마침내 언어를 쥐어준 거죠. 결국 이게 시대를 뛰어넘어 노벨문학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해낼 수 있는 가장 깊고 위대한 역할 아닐까요?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조용히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신을 그토록 짓누르는 그 죄책감? 그거 정말로 당신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가요? 어쩌면 이제는 살아남은 당신 자신을 그만 용서해 주어도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